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조무사 모의고사 11회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간호학개요 1번 산전관리란 철저한 임신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자녀 출산과 분만 후 합병증 없이 산모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부의 산전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뭔가요? 답은 임신 중독증 유무를 알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자,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 아셔야 됩니다. 임신 중독증을 임신성 고혈압이라고도 합니다. 평소에 고혈압이 없던 사람들도 임신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임신 중독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3대 증상이 동반되어야 되죠.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이고요. 자, 이때 자간전증이라고도 하는데 임신 중독증이 심해지면 자간증으로 발전을 해서 태아와 산모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경련도 동반되고 태아 성장 발달의 지연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산전 관리할 때 체중과 혈압과 그리고 단백뇨가 나오는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신 중독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고혈압을 알기 위해서 혈압을 측정하죠. 단백뇨가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진행하고요. 부종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갈 때마다 체중을 측정해 보게 됩니다. 2번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한 임신부에게 제공해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입니다. 아침 식사 전 비스킷을 먹는다. 자, 아침 식사하기 전에 공복에 비스킷, 탄수화물, 비스킷을 먹어주면 임신 5조증이라고 하죠. 메스가원 증상이 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셋 다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비스킷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3번 임신 중기나 말기에 요통이 심해질 때 통증 경감을 위해 임신부에게 교육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장시간 서 있을 경우 한쪽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아라 하는 거죠. 한쪽 다리씩 번갈아 가면서 발판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임신 중기나 말기부터 이제 자궁이 커져요. 아기가 커짐에 따라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허리가 앞으로 더 쏠려요. 허리가 요추만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오래 서 있을 때는 한쪽 다리씩 올려놓는 게 좋고 신발은 굽이 낮고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줄넘기를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마다 요실금이 있는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5번 케겔 운동이죠. 케겔 운동을 권장한다. 케겔 운동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골반 저부 근육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항문에다가 힘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하는 운동인데요. 요실금이 없는 대상자들도 이 케겔 운동을 하면 요실금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1일 수분 섭취량, 우리 정상 성인의 1일 수분 섭취량은 2리터 정도 됐었죠.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들은요, 1일 수분 섭취량을 오히려 증가시켜야 돼요. 2리터 이상 드시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요실금이 있으면 요로 감염이라든지 방광 내에 감염이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을 늘려서 방광을 자꾸 세척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주 소변을 보도록 유도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런 표현보다는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도록 유도한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방광 훈련이라고 하죠. 소변이 보고 싶지 않아도 2-3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요. 한 번 소변을 보실 때 방광을 모두 비울 수 있도록 잔뇨가 남아있지 않도록 아랫배를 눌러주거나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이제 잔뇨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간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인두에서 위까지 연동 운동을 하며 긴 근육성 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식도는 음식물의 통로일 뿐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흡수하지 못하는 통로 역할만 하는 소화기계 계통의 기관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인두에서부터 위까지 이어주는 관으로요. 식도는 약 25cm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식도 할 때 식도에서 글자에서 모음만 빼면은 2하고 5가 있죠. 그래서 우리 25cm 요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알아놓자 했고요. 저작작용을 하는 곳은 입이죠. 이로 음식을 씹어서 저작작용을 하게 되고요. 공기의 통로가 되는 곳은 식도가 아니라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청정작용이라고, 우리 몸에서 청정작용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는 데는 없지만 우리 기도에서, 기관지에서 선모가 있어요. 그래서 청정작용을 하죠. 이물질, 가래, 객담을 바깥으로 위로 올려 내보내는 작용을 어떻게 보면 청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에 윤활작용 하지 않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 분만한 산모들에게 인공수유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 인공수유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인공수유는 모유수유와 반대말이죠. 자, 그러니까 분유로 수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먹여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젖꼭지 구멍은 처음부터 크게 하면 아이가 우유를 먹다가 사례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젖꼭지 구멍을 작게 해주고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구멍을 조금씩 크게 늘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수유 중에 우유가 남은 경우에는, 자, 우유는 실온에서 부패하기 때문에 특히나 아기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가 남은 경우 냉장고에 보관하지도 말고 그냥 버려야 돼요. 다음번에 먹일 때 새로 타서 먹이도록 합니다. 자, 4번에 트림을 반드시 아이를 안아서 등을 두드려서 트림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5번에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수유하는 것이 아니죠. 자, 머리를 세워서 수유를 해야 됩니다. 자, 이유는 자, 아기의 인두와 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중이관이 매우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분유가 귀로 넘어가서 중이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세우고 수유한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28세 여성 박씨는 결혼 후 첫 아이를 임신한 후 분만의 징후가 나타나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분만 1기 간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분만 1기부터 분만 4기까지 우리 다 아셔야 되죠. 분만 1기는 개대기라고 합니다. 개대기에는 아직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심음을 청취한다.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분만의 4단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분만 1기는 개대기라고 해서요. 규칙적인 진통이 있는 시기부터 자궁 경부가 완전히 개대되는, 완전히 열리는, 10cm 열려야지 완전히 열리죠. 10cm 열릴 때까지를 개대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아직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태동이라든지 태아 심음을 확인해서 태아가 안녕한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자, 분만 1기에 규칙적인 진통이 있는데 이때부터 산모에게 호흡법도 지도할 수 있고 우리 3대 굴욕이라고 하죠. 이때 관장도 하고요. 그리고 상모 있죠. 음모를 밀어줘요. 면도를 해주고요. 방광도 비워줍니다.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이때는 가벼운 보행 같은 가벼운 운동을 권장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만 2기가 태아가 나오는 시기예요. 태아가 나왔을 때까지를 분만 2기, 태아 만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만 2기 초기에 자궁 경부가 완전히 개대됐을 때 분만실로 이동을 해서 산모의 체위를 바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2기에 힘주기 들어가죠. 근데 힘주기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짧게 합니다. 호흡법 하면서 힘주기를 하는데 특히 아기 머리가 나오는 시기, 머리가 엄마 질 입구에 딱 걸렸어요. 그 시기를 발로라고 하는데요. 발로 시에는 힘을 빼고 엄마가 길게 호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우리 뭐 해줄 수 있어요? 엄마 질 입구에 아기 머리가 딱 걸려 있는데 아기 머리가 엄마 질 구멍보다 크기 때문에
엄마 질 입구를 찢고 나올 수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음부 열상이라고 하죠. 그 회음부 열상을 예방하기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회음 절개술이었죠. 그러니까 분만 2기에 회음 절개술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분만 3기는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예요. 태아와 태반이 연결이 되어 있죠. 탯줄이 길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태아가 먼저 나오고 탯줄 자른 다음에 태반까지 자궁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분만 4기는 회복기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분만 1기 초기에 분만실로 옮긴다 라고 하는데요. 분만 2기 초기에 분만실로 옮겨서 절석위, 또 쇠석위라고도 하고 골반 내진 자세라고 하죠. 골반 내진 자세 이번에 바뀐 내용이에요. 골반 내진 자세를 취해주는 시기는 분만실로 가는 시기는 언제다? 분만 2기 되겠습니다. 자, 금식하고 절대 안정할 필요 없습니다. 분만 1기에는 가벼운 운동하면서 태아가 잘 내려올수록 올 수 있도록 적당히 운동하시면 되고요. 적당히 식사 같은 거 요깃거리 간단하게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자, 4번에 회음 보호술, 회음 절개술 하는 거는 언제다? 분만 2기다. 아기가 머리가 엄마 질입구에 걸쳐졌을 때 회음 절개술 하게 됩니다. 자, 5번에 진통이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보갑을 주지 말라고 했죠. 지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엄마 질입구에 아기 머리가 걸려있는 발로 시기에는 힘을 주지 마라, 힘을 빼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 문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게 되면서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많아지게 되죠. 5번, 노인 부양비가 증가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죠.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거예요. 자, 노인 교육열 증가는 노인 문제가 아니죠. 노인들도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노인 교육열이 증가되면 좋죠. 그런데 노인 문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5번 찾으셔야 되고요. 급성 질병이 아니고 만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죠. 만성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시설이 당연히 증가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노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9번, A 간호조무사는 입원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 시트를 교환하려고 한다. 그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환자 부재 시나 환자가 없을 때, 잠깐 자리 비웠을 때나 치료를 하러 갔을 때 또는 검사를 하러 갔을 때 침상이 비잖아요. 그때 시트를 교환해 주도록 합니다. 자, 시트를 교환하거나 침상을 정리할 때는요. 우리 간호조무사 허리가 많이 굽어지면 허리 요통이 올 수 있고 우리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대의 높이는 허리 높이로 맞춘 후에 침상을 시트를 교환해 주도록 합니다. 자, 우리 침대 시트 교환하는 순서, 밑에서부터 까는 순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가장 아래에 매트리스 커버 있죠. 매트리스 커버, 침뇨잇이라고도 합니다. 침뇨잇을 커버를 매트리스를 싸주고 커버로. 자, 가장 아래 그 위에 미톤이불로 싸주죠. 미톤이불. 가장 아래에 오는 것이 미톤이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매트리스 커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고무포. 침대가 있으면 고무포는 어디서부터? 환자의 가슴에서부터 어디까지? 무릎 정도까지 고무포를 깔아주고, 고무포를 덮어주는 반혼이불을 그 위에 덮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 반혼이불까지가 까는 거예요. 그리고 위톤이불부터는 덮는 거예요. 자, 위톤이불은 왜 덮어요? 담요가 몸에 닿으면 까슬까슬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톤이불을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담요 올려주고 담요 위에 침상포 올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셔야죠. 자, 반혼이불까지가 까는 거, 위돈이불부터 덮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솔기 얘기 나와요. 솔기가 사람 몸에 닿으면 찝찝하고 간지럽고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혼이불까지는 솔기가 아래로 내려가야 돼. 솔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시트를 깔아주시면 되고, 위톤이불부터는 덮는 거라니까요. 덮는 거니까 솔기가 아래로 가면 사람 몸에 닿겠죠. 그러니까 솔기가 위로 가야 돼. 솔기가 뭐냐면 이렇게
박음질 쳐가지고 안에 삐져나온 거예요. 두 헝겊을 마주대고 박음질 치면 안에 솔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게 몸에 닿지 않도록 어디로 해라? 위토니블부터는 솔기가 위로 가게 해라. 솔기 위로 가게. 뭐 이런 문제도 다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베개 놓아줍니다. 10번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위해 임신부에게 영양교육을 시행하고자 한다.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2번입니다. 적혈구를 만들기 위해서 엽산의 섭취가 필요하다. 우리 임신부들은 혈액량이 1리터에서 1.5리터 증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빈혈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재료인 철분, 엽산의 섭취가 필요한 겁니다. 엽산은 또 임신 초기부터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같이 엽산을 미리 복용하기도 합니다. 기형아를 예방하고 태아 신경계로 발달도 시키고 그리고 적혈구도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1번에 우리 임신 초기에 입덧이 있을 때 탄수화물을 아침 공복에 먹으면 입덧이 좀 완화된다고 했지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죠. 충분한 탄수화물은 칼로리가 필요 이상의 칼로리가 섭취되면서 산모가 살찌게 만들어요. 산모가 살이 찌면 또 고혈압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했을 때 체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분만을 앞두고 임신 36주부터 철분제를 복용한다. 자, 철분제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36주부터는 임신 말기죠. 임신 중기부터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20주, 늦어도 20주, 16주에서 20주 사이부터 철분제 복용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자, 4번에 칼슘과 인 흡수 도와야 되죠. 태아가 뼈도 만들어야 되고 산모의 뼈도 치아도 위해서 칼슘과 인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은 비타민 K가 아니죠. 뭡니까? 비타민 D죠. 5번에 비만 예방을 위해 지방은 절대로 섭취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지방을 절대로 섭취 안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포화지방산 같은 건 좋지 않아요. 근데 불포화지방산 필수 지방 있죠. 오메가3 이런 거는 태아와 산모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11번 임신 기간 중 임신부가 지속적으로 칼슘을 복용하고 있다. 임신부가 칼슘을 복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요. 우리 앞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임신부에게 칼슘이 중요하죠. 뭐 때문에? 태아의 골격 형성을 위해 그리고 산모의 치아 산모의 골격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태아가 이제 뼈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칼슘이 필요해요. 자, 우리 앞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은 뭐라고 했나요? 비타민 D 같이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비타민 D는요, 햇볕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서 합성을 하죠. 근데 좀 모자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막 선캡도 쓰고 햇볕을 막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특히 임산부들은 같이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2번 영유아기는 주위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빠른 운동 및 감각적인 발달을 보이는 시기이다. 이러한 영유아의 부모가 받아야 할 교육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우리 영아기는 신생아기를 벗어난 아기부터 돌까지를 영아기, 유아기는 돌 지나서 만 3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했죠. 영유아기 시기에는 아주 많은 눈부신 발달을 하죠. 아기가 누워만 있다가 일어나 앉더니 막 기어다니다가 잡고 서다가 막 걸어 다니려고 하고 막 이럴 때 아니에요. 특히 또 유아기 때는 이제 소근육, 대근육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고 호기심 천국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겁도 없이 차도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수영장 물이 깊은지 모르고 뛰어드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유아기 아기 사고의 1위가 사망사고 1위가 바로 사고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낙상과 사고의 방지 되겠습니다. 13번 미생물을 죽이거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감염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항생제라고 하죠. 항생제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또 일정한 용량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답은 3번이죠.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돼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항생제를 복용하기 시작해요. 얼만큼? 요만큼. 요만큼 복용하면 약을 먹은 시점부터 흡수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 혈중에 용량이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소변으로 다 나가니까. 그죠? 땀으로도 나가고.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이렇게 반감기 정도 오는 시기에 항생제를 한 번 더 복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혈중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또 복용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혈액 중에 요 정도의 농도가 항생제가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균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생제를 안 먹었네.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한 번 안 먹었는데 괜찮은 것 같네. 또 안 먹었더니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세균들이 항생제하고 싸우다가 힘이 없어져 버렸던 세균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약을 먹어도 얘가 항생제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죠. 특히 항생제 같은 치료약물은 정확한 용량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 되고 마음대로 끊어서도 안 됩니다. 남아있는 세균들이 그냥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정확하게 먹는 시간, 용량, 간격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4번 밤에 자주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이 오지 않아서 밤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노인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잠자기 전 소변을 보도록 유도한다 되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오세요. 그래야지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 화장실 가려고 깨시면 한 번 깨시면 또 잠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직전에 운동을 시키는 건 좋지 않아요. 평소에 낮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건 좋은데 자기 전에는 운동을 시킨다 2번은 아니고요. 자,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하면 안 됩니다. 노인분들은 낮에 잠을 주무시면 밤에 잠이 오시기 때문에 낮에 좀 졸리더라도 활동을 하시고 밤에 주무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4번에 잠자기 전에 수분 섭취 그리고 카페인 이런 거 그리고 알코올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자다가 또 화장실 가시려고 깨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15번 뇌실에서 생성된 뇌척수액이 흐르는 척수의 부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척수에도 뇌척수액이 흐르고요. 그리고 뇌에도 뇌척수액이 흐르죠. 뇌실이라는 곳은 뇌 안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하는데요. 그곳에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져서 뇌하고 척수, 우리 척추 안에 있는 척수하고 계속 순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척수액 요추천자라고 하죠. 요추천자, 우리 허리에 있는 요추 사이에서 바늘을 넣어가지고 이 척수를 뽑아가지고 감염이 됐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뇌척수액이 흐르는 곳은 외워야 되죠. 지주막 하강,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뇌척수액이 흐르는 곳은 뇌에서도 척수에서도 지주막 하강에 지주막 아래의 공간을 지주막 하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 머리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우리 어디까지 요추, 천추까지 내려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가 두피로 쌓여져 있잖아요. 두피 아래에 뇌가 있냐?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막으로 쌓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두피 아래에는 단단한 뼈가 있죠. 우리 만져보면 단단한 게 뼈잖아요. 근데 뼈 아래 또 바로 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뼈 아래 단단한 경막이 있어요. 얘는 아주 하드보드지라고 하나? 굉장히 두꺼운 종이같이 단단한 막이에요. 그 아래에 또 지주막이라고 해서 거미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얼기설기 설겨 있는 막으로 또 이루어져 있고 그 막 아래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뇌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뇌가 하나의 얇은 그 랩 같은 막으로 또 덮여 있습니다. 연막이라고 해요. 연할 연자예요. 경막은 단단할 경막이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고요. 두피, 두개골, 경, 지, 수, 연, 뇌 뭐 이런 식으로 경막, 지주막, 뇌척수액, 연막.
특히나 뇌척수액이 어디에 있냐 물어보는 문제 있으니까 지주막 아래에 있다. 이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16번 A산모는 분만 진통으로 입원한 지 8시간이 지나도 자궁경관이 2cm 밖에 개대되지 않아서 난산으로 진단받고 옥시토신이 투여되고 있다. 이때 제공해야 할 간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지금 분만 진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궁경관이 2cm 열렸습니다. 자궁경관이 10cm 완전히 다 열려야지, 완전 개대가 돼야지 2기로 넘어가죠. 분만 2기로 넘어가는데 그럼 지금 시기는 개대기인 분만 1기 되겠습니다. 자, 분만 1기에 자궁수축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옥시토신 투여할 수 있어요. 유도분만이라고 하죠. 옥시토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면서 이제 분만을 앞당기는 거예요. 자,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제 되겠고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기도 하죠. 자, 제공해야 될 간호는 자궁수축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번 자궁수축 및 시간, 강도 측정. 17번 사용 후 남은 마약의 처리 방법 물었습니다. 자, 마약이 남았어도 약국에 반납해야 되고요. 그리고 앰플 있죠. 앰플 주사약으로 나오는 마약은 다 쓴 빈 앰플도 약국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18번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끊었을 때 그 약물에 대한 갈망과 함께 심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1번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특히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 계속 사용을 할수록 그 약물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죠. 그러다가 그 약물을 끊었을 때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손떨림이라든지 계속 목마름이라든지 그 약물을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걸 약물에 의존한다 그러죠.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내성 현상에 대한 정의를 조금 알아두세요. 자, 내성은 약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약 효과가 줄어드는 걸 말하죠. 자, 약물에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그 약을 평소보다 더 많이 복용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성 현상의 정의는요.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에 효과가 감소하게 되어서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량을 증가하는 현상을 내성 현상이라고 하죠. 자, 내성 현상이 잘 생기는 약물로 뭐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마약성 진통제도 내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나 결핵약이 항생제죠. 결핵약이 내성이 아주 잘 생기는 약들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혀 밑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내성이 그렇게 잘 생깁니다. 자,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전신현상은 국소작용의 반대말이죠. 전신작용, 국소작용. 국소에다가 양리작용이 나타나는 건 국소작용. 그런데 국소에서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전신현상, 전신작용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만 좀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피부 문제네요. 인체 표면을 덮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죠. 피부층을 피부 표면에서부터 안쪽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가장 바깥쪽이 뭐예요? 표피. 표피 아래 진피. 진피 아래 피하 조직.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표피는 거의 신경이라든지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표피는 각질이라고도 하죠. 자꾸 벗겨져요. 그리고 다쳐도 크게 아프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넘어졌는데 표피만 벗겨졌을 경우에는 껍질은 벗겨졌는데 크게 아프지 않네, 피도 안 나네 하면 표피층만 손상이 된 거고, 근데 피도 나고 아파 그러면은 진피까지 손상이 됩니다. 진피에는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또 진피에는 뭐가 있어요? 피지샘 있고, 땀샘이 있고, 모낭이 있고, 자, 그런 것들, 중요 기관들이 진피에 들었습니다. 자, 피하 조직은 그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층을 말하죠. 자, 피하 조직 안쪽까지 들어가면 이제 근육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요 순서만큼은 좀 알고 넘어가시겠습니다. 20번 비뇨기계에서 소변의 생성 및 배설 과정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답은 5번이죠.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자, 방광에서 소변이 모이는데 신장에서 방광으로
관을 따라서 나가죠. 통로를 따라서 나가는데 그 통로의 이름이 요관이고요. 또 방광의 소변이 저장됐다가 방광의 용적이 얼마인가요? 500cc죠. 500cc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방광의 소변이 모이면 몸 밖으로 체외로 배설되죠.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의 순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장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우리 몸에서 후복벽 등 쪽에 붙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붙어서 소변을 생성하는 기관이 신장 되겠습니다. 21번 환자의 위급한 증상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치료받을 시기를 놓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를 3번 주의 의무 태만 행위라고 합니다. 주의 의무 태만이라는 것은요. 타인에게 위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주의 의무 태만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실 바닥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밟고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주의 의무 태만 행위가 되는 겁니다. 환자가 주무실 때 침상 난간을 올리지 않아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골절을 입었어요. 그때도 주의 의무 태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핫팩을 대줬을 때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 우리가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하지 않은 거죠. 주의 의무 태만 행위에 들어갑니다. 업무상 과실 대부분이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인체 구조물과 그 기능이 옳게 연결된 것은 물었습니다. 일단 답은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1번에 보시면 척수. 척수하면 우리 척수반사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척수반사 들어보셨죠? 우리가 무릎을 고무망치로 통통 두드리면 무릎이 번쩍번쩍 들리죠? 그게 척수반사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막 움직여요. 그게 척수반사입니다. 뇌가 관여하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반사작용들 있죠. 아기들이 입으로 가져가는 빨기 반사라든지 바빈스키 반사라든지 발가락이 쫙 오므렸다 펴지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긴장성 경반사라든지 모든 반사작용은 척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척수 반사다. 그래서 척수는 흡수 반응이 아니고 반사 반응이라고 바꾸면 좋겠고요. 손해 같은 경우 우리 소뇌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되죠. 소뇌는요, 우리 대뇌가 가장 큰 뇌죠. 쭈글쭈글한 호두같이 생겼잖아요. 옆에서 보시면 대뇌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코라면, 소뇌는 후두엽 아래, 대뇌의 후두엽, 뒷꼭다리에 붙어 있어요. 후두엽 아래에. 두 번째로 큰 뇌고요. 소뇌 같은 경우 정중앙에 붙어 있어서, 정중앙에 붙어서 뭐 하겠어요? 평형 조절하죠, 평형.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사고 같이, 교통사고 났는데 손해를 다치면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평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손해는 평형 조절하고, 대뇌가 운동 중추도 담당하잖아요. 대뇌가 운동 반응 중추를 담당하는데 대뇌를 도와서 이제 정밀한 운동 있죠. 숟가락으로 숟가락질, 젓가락질하기, 연필로 글씨 쓰기 이런 거 정밀한 운동은 또 소뇌가 담당을 합니다. 정밀한 운동 모르더라도 평형 조절한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시상하부에 뭐가 있어요? 시상하부에 뇌하수체가 달려있죠. 뇌하수체는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이죠.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상하부는 항상성 조절 중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 중추고 자율신경계 조절 중추다라고 하는 거. 자율신경계가 뭐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자율신경계라고 하죠. 대뇌가 관여하지 않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몸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예를 들어서 더우면 막 땀이 나고 추우면 막 털을 세우면서 체온을 올리려고 오들오들 떨리고 하는 거, 그거 자율신경계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한다고요? 시상하부에서 합니다. 시상하부 세 가지 알아두세요. 체온 조절 중추이다. 자율신경계 조절 중추이다. 그리고 시상하부에 뇌하수체 달려있어요. 호르몬 분비하죠. 호르몬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하죠.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 중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수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연수하고 시상하부 요거 두 개만큼은 좀 알아두시라 라고 했어요. 우리 신경계에서. 연수는 생명활동의 중추이다 하는 거예요. 연수는 또 이제 이게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으면, 시상하부는 대뇌 안쪽, 대뇌가 감싸고 있어요.
대뇌를 걷어내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얘가 척수예요. 척수. 우리 척추까지 내려가죠. 척수가 뇌랑 척수랑 이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대뇌가 이렇게 겉부분을 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쪽에 있는 게 얘가 시상이에요. 시상. 그리고 시상 하부, 시상 아래쪽에 이렇게 뇌하수체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연수는 어디냐? 여기가 소뇌라면 연수는 여기 더 아래에 있습니다. 척수 바로 위에 연수가 있는데요. 이 연수는 생명활동 중추입니다. 생명활동.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총으로 머리 겨냥할 때 있죠. 잘못해서 대뇌를 총알이 스쳐 지나가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냥 대뇌 기능만 떨어지지 후유증이 남겠지만 생명은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갖다 대고 입 안에다가 총을 발사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연수에 총알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즉사예요. 즉사. 생명활동 중추다. 호흡을 조절하고요. 심박동을 조절합니다. 누가요? 연수가요. 자, 그리고 연수가 반사 반응 3개 있거든요.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딸꾹질 반사, 삼킴 반사, 구역 반사. 연수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분비 조절합니다. 우리 땀샘, 피지샘, 그리고 소화샘, 모든 샘들 있죠. 분비 조절하는 거 연수가 합니다. 자, 연수하고 시상하부 너무 중요하니까 요것만큼은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4번에 간이 만드는 건 뭡니까? 췌장액은 췌장이 만들겠죠. 간은 담즙을 분비하죠. 담즙을 만들어내는 곳이 간입니다. 간이 담즙을 분비하면 그 담즙이 담낭에 저장됐다가 이제 소화기계로 분비가 되죠.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면 그 담즙은 또 지방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자, 5번에 자, 연수 운동 조절 아니고요. 자, 아까 연수 뭐라고요? 생명활동 중추이다. 호흡 조절하고 심박동 조절한다. 딸꾹질 반사, 삼킴 반사, 구역 반사 중추이다. 그리고 분비 조절하는 곳이 연수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문제. 임신 초기에 임신부가 감염이 되면 태아의 선천적 기형을 초래하게 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풍진이죠. 임신 초기. 풍진이 태아에게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태아에게 감염되는 질환은 풍진이 있고 매독, 요거 2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풍진은 임신 초기, 매독은 임신 중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매독 같은 경우는 태반으로 태아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태반이 형성되는 임신 16주에서 20주 이전에 발견됐을 경우에는 매독을 빨리 치료하면 태아 감염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매독 같은 경우는 우리 혈청 VDRL 검사로 산정 검사로 미리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리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할 수 있어서 임산부가 감염이 되어 있으면 치료를 하시면 16주 이전에 치료가 되면 태아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독 같은 경우도 발견 즉시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초기부터 감염되면, 임산부가 감염되면 태아에게 치명적인 기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풍진이죠. 이 기형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앞에 사진은 소두증이에요. 소두증은 머리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발달이 안 되겠죠. 신경 발달이 안 되니까 좀 일찍 죽기도 죽고 또 지능도 저하가 되고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 기형이 올 수 있어요. 2번째 사진. 그리고 아기가 백내장이 이렇게 있어요. 태어났는데 백내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난청도 올 수 있고, 뇌가 작으니까 모든 신경 같은 게 발달이 안 돼서 난청도 올 수 있고, 이런 태아의 선천적 기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풍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풍진 예방접종 미리 맞으라고 합니다. 아기 가지기 전에. 24번 문제. 대소변 훈련은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에 하게 된다. 영유아 대소변 가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 우리 유아기 때 결국 기저귀를 떼게 돼요. 기저귀를 떼게 되는데 너무 엄마가 조바심이 나서 실수를 했다고 막 다그치고 혼내고 기다려주지 않고 막 그러면 아기가 나중에 커서, 우리 에릭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아기 때 형성되는 성격 발달이 기저귀에서 자유로워지는 자율성 대 그렇지 못하면 생기는 수치심.
자율성 대 수치심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수치심을 주게 되면은 나중에 커서 남들 눈치 보고 조그만 일에도 부끄러워하고 나서지 못하고 뭐 이런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우리 3번 같은 경우 소변 가리는 시기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냥 우리 8단 9구단 해보자 해서 8 하면 이게 뭐예요? 소변기다. 남자아이 소변기 같이 생겼죠. 8일은 8, 8이 16, 8, 3, 24 이렇게 했죠. 그래서 소변은 16에서 24개월이다. 이렇게 그냥 병맛으로, 병맛 암기법이지만 이렇게 외우자 했었고요. 그럼 대변 가리는 시기는 어땠나요? 대변 가리는 시기는 우리 대천문이 닫히는 시기였죠. 12에서 18개월에 대변을 가린다. 그러면은 대변을 먼저 가리고 소변을 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바뀌었으니까 틀린 거고 5번 같은 경우 모든 아이가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훈련을 하게 된다. 아니죠. 아이들마다 발달 시기와 발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달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또 준비가 되었을 때 배변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었죠. 넘어갈게요. 25번 임신부의 산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늦어도 20주 이내에 산전 관리를 받도록 한다. 자, 통상 임신 기간은 40주죠. 10달 임신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절반인 20주 안에는 산전 관리를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산전 관리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고 병원에 가는 걸 말해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임신 사실을 아는 시기가 대체로 다음 달 생리를 안 해. 그리고 약간 속도 안 좋아. 소화가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몸의 변화가 느껴지면서 소변으로 테스터기를 사서 해봤더니 2줄이 나왔어. 자,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20주 이내에는 산전 관리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 간격으로 산전 관리를 받냐, 병원에 가냐 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죠. 임신부의 정기 건강 진단은요. 자, 우리가 10개월 중에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만 갑니다. 매월 1회. 8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한 달에 2번 갑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분만 때까지는 매주 갑니다. 월 4회. 다시 정리해보면, 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7개월까지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한 달이 4주죠. 4주에 한 번 간다고 볼 수 있고요. 8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한 달에 2번 갑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간다 생각할 수 있죠. 이후 9개월 이후에는 매주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산전 관리를 받는 목적은요. 산모하고 태아가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검사도 하고 또 합병증도 최소화하고 기형아도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기가 유산되거나 사산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산전 관리를 되도록 일찍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6번 2세 영유아가 인공수유를 한 후 갑자기 토를 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요. 자, 토를 할 때는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또는 측위를 취해준다. 옆으로 눕히면 되겠습니다. 똑바로 눕혀놓으면 기관지로 분유가 넘어가서 질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자, 이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9회에서 봤던가요? 9회 1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문제 읽어보면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실에서 얼굴이 창백하고 우유를 토하는 신생아를 발견하였을 때, 자, 얼굴이 창백하다고 하는 것에서 이미 기도로 우유가 넘어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는 그냥 토만 하는 게 아니고 토를 하면 그냥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구토물이 밖으로 나오게 하면 되는데 아기가 벌써 창백하고 막 기침도 하고 괴로워할 거예요. 이럴 때는
3번이 답이죠. 엎드린 자세로 머리를 낮추어 준다.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면서 기도에 들어갔던 분유가 배출될 수 있도록, 이거 영아 하임리히법이에요. 영아 하임리히법. 영아 하임리히법은 엎드린 자세로 아기를 목을 잘 지지해서 등을 5회 두드려 주고요. 다시 똑바로 눕혀서 가슴 압박도 하고 반복을 하긴 하는데, 이제 거기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아기가 얼굴이 창백하고 청색증이 왔다, 근데 분유가 잘못 넘어간 것 같다 할 때는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등을 두드려 주고요. 그냥 토만 할 경우에 호흡은 괜찮아요. 그리고 애기 안색도 괜찮아요. 토만 할 경우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측위를 취해주면 된다라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혈액의 대표 성분인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백혈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우리 적어도 혈액의 혈구 친구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하는 일은 꼭 아셔야 됩니다. 백혈구가 하는 일은 답은 1번 식균작용, 포식작용 되겠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대라고 했죠. 우리 몸에 침투한 이물질,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이런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감염이 있으면 백혈구 수치가 막 늘어나져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하면. 그 외에도 식균작용 외에도 죽은 조직의 처리, 조직의 치유, 재생,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백혈구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가 혈액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두 층으로 분리가 되죠. 고체 성분인 혈구, 그리고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자, 혈구는 나중에 굳어요. 선지같이. 혈구는 약 45%, 혈장이 조금 더 많죠. 55%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으로 보면 혈장이 조금 더 많아 보이죠. 혈장은 대부분이 물입니다.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혈장 단백질이 있는데요. 혈장 단백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이런 단백질들이 있고, 그 외에 탄산가스라든지 호르몬, 그리고 혈액에 녹아있는 혈당들, 그리고 아미노산, 그 외에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혈장에 다 녹아져 있어요. 자, 그리고 혈구, 우리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있는데, 적혈구가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혈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이 찐득찐득해져요. 고체 성분이니까. 그래서 혈액의 점성을 유지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우리 헤모글로빈하고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운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시키는 것도 적혈구고요. 자, 백혈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식균작용, 우리 몸의 면역 담당하는 혈액이고요. 조직의 재생과 치유하고 있다 하는 거죠.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자, 혈소판이 우리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받을 때 혈소판 감소증이 우려가 돼요.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가장 먼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 계속해서 우리 CBC 검사, 혈소판 수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28번,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도 하죠. 노인의 무릎 보호를 위해 제공해야 될 간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1번입니다. 쭈그려 앉는 거 좋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합니다. 자, 2번에 보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는 게 무릎에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그리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는 거 골관절염에 좋지 않습니다. 자꾸 움직여야 되죠. 할머니들 한참 앉아 계시다가 안 움직이고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무릎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자세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에 가장 좋은 운동은 뭐다? 수영이다 하는 거죠. 수영이 가장 좋은 운동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다공증 있죠. 골다공증에 가장 좋은 운동은 뭐냐 물으면 대체적으로 걷기고요.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 뭐냐 하면 수중 운동 아니면 수영 되겠습니다. 29번, 영유아 구강 건강관리 시 불소를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불소는 충치 예방이죠. 충치 예방밖에 없습니다. 불소는.
자, 불소 치아가 우리 영아 6개월부터 치아가 나기 시작하죠. 아래쪽 앞니부터. 자, 그때부터 불소 공급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너무 과하게 또 불소 공급이 되면 치아가 착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불소 같은 치약을 사용을 해서 치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불소 공급은 언제까지? 6개월에서 12세까지 불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30번 약초를 캐러 다니는 50대 초반 A씨는 부주의로 뱀에게 물렸답니다. 뱀에게 물린 A씨에 대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환부를 심장보다 낮게 해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뱀이 독사예요. 뱀독이 혈액에 흡수가 됐을 경우에 그 혈액이 심장까지 가게 되면 심장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그럼 급속도로 전신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러니 최대한 심장으로 가는 걸 늦춰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환 혈류량을 줄인다 라고 하거든요. 그때 환부를 물린 부분을 심장보다 낮추게 되면, 근데 중력에 의해서 또 혈액이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심장보다 낮추게 되면 빨리 심장으로 가는 걸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뱀에 물린 부분에 윗부분을 묶어줘야 되겠죠. 아랫부분이 아니고 윗부분을 묶어서 거기 혈액이 좀 정체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것도 혈액이 심장으로 가는 걸 좀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절대 칼로 도려내고 입으로 빨아내는 거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입으로 빨아내는 사람이 입안이 점막이잖아요. 그리고 조금의 상처라도 있으면 독이 또 그 사람 혈액으로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입으로 빨아내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많이 움직이는 것도 혈액순환이 좋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물을 많이 마시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31번 만삭이 되어 산부인과에 입원한 A씨는 조금 전에 3.3kg의 사내 아이를 분만하였다. 분만 직후 산모 간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궁 수축의 정도, 그리고 맥박, 혈압, 뭐예요? 활력 징후를 측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관찰해라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급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복기 간호에서 분만 4기 되겠죠. 회복기 간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산후 출혈이에요. 질출혈. 자, 이것은 왜 일어나냐 하면은요, 자궁이 수축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출혈도 멈추게 되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뒤따라서 곧 태반이 또 분만이 되죠. 태반이 질로 나오는데 태반이 자궁하고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면서 태반이 붙은 자리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지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궁이 수축하지 않으면 반대로 자궁이 이완되는 거죠. 자궁이 푹 처져서 물렁물렁하게 이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반이 떨어져 나온 부위가 출혈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심하면 자궁 적출까지 해야 될 정도로 출혈이 많습니다. 출혈량이. 자, 그렇기 때문에 출혈을 관찰해야 되는 거죠. 출혈량을 관찰하고, 활력 징후에서 출혈량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혈압 측정. 그리고 맥박은 얕고 빠른 맥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맥박을 또 측정하게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물론 체온도 측정합니다. 산후 감염이 있는지. 근데 체온이 오르는 거는 이제 회복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감염이 있을 때 열이 오르긴 하는데, 이제 활력 징후를 출혈을 찾기 위해서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자궁 수축 정도는 어떻게 사정할까요? 자궁 수축 정도는 우리가 복부를 자궁 윗부분을 자궁 저부라고 합니다. 복부를 눌러봐서 자궁이 딱딱하게 만져줘야 돼요. 수축하고 있으면 근육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이 딱딱한지 만져봐야 돼요. 자궁이 배가 물렁물렁해요. 그러면서 출혈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궁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고 아마 출혈량이 많을 겁니다. 자, 산후에 질출혈이 있을 때 우리 취해주는 자세 있죠.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트렌델렘, 부르크, 체위, 하지, 거상, 다리를 올려서
출혈도 막고, 그리고 하지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보냄으로써 혈압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죠. 쇼크 체위죠.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근데 산후질 분비물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출혈하고 또 구분을 하셔야 되죠. 오로는 나올 수가 있지만 이제 출혈량이 많은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산후질 출혈이 있을 때 우리 아까 체위 중요하다고 했죠. 다리를 먼저 올려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계속해서 활력 징후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질 출혈이 있을 때 자궁 마사지를 해주면 또 자궁이 수축을 할 수 있어요. 자극을 받아서 자궁 마사지 해줄 수 있고요. 처방에 따라서 자궁 수축제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근육을 수축시키려면 어떤 찜질합니까? 복부에 냉찜질 해줄 수 있죠. 자궁 질 출혈이 있을 때, 산후에 출혈이 있을 때 뭐 한다? 다리 올려주기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자궁 마사지 해주고, 냉찜질 해주고, 처방에 따라서 자궁 수축제 해줄 수 있다. 요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32번 문제. 침을 맞을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한방 문제 되겠습니다. 자, 침을 맞을 때의 방법. 일단 정답은 3번이죠. 환자가 편한 자세로, 누워있는 자세로 침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 침 맞는 시간이 적어도 15분에서 20분은 침을 맞고 있어야 되는데, 불편한 자세로 맞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자가 자꾸 움직이겠죠. 그러면 침이 그대로 달려 있어야 되는데 빠질 수도 있고 구부러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는 거니까 가장 환자가 편한 자세인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앉아있는 자세보다는 뭐라고요? 누워있는 자세가 좋다. 창문을 열어서 실내를 서늘하게 해준다가 아니고 쾌적하게 그냥 쾌적한 온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번에 침 치료 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침 시간이라고 하죠. 침을 맞고 있는 시간 동안은 체위 변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발침 시에는 신속하게 빨리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침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침이 없도록 정확하게 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 의사가 주사를 놓을 때, 주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침을 놓을 때 개수를 적어 놓거든요. 부위 어느 부위에 개수를 적어 놓고, 발침은 우리 간호조무사님들이 하잖아요. 이제 발침을 할 때 놓은 침의 개수랑 발침할 때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침을 빼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침 가지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화 오잖아요. 침이 달려있는데 어떡하냐고. 문제가 안 되면 괜찮은데 그걸 문제 삼아서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은 침이 없도록 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이 문제는 뒤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간신비패신, 노이사비공, 요거 뒤에 아마 33번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잘못 삽입을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3번 문제. 인체 내부의 장기는 5장과 6부로 이루어져 있죠. 자, 5장은 속이 차 있는 장기, 6부는 속이 비어 있는 장기를 말합니다. 자, 6부에 속하는 것은, 자,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5장은 뭐예요? 간심비패신이죠. 심장은 목이 없네요. 그죠? 비장, 폐, 그리고 신장. 간심비패신 빼면 답은 2번이 6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앞에서 문제 표가 잘못 나왔는데 이 뒷부분에 지금 나와야 되는 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시험이 이제 좀 기간이 남아있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요게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기하시기보다는 한 방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많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두시고 보이는 곳에 붙이시고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노래를 일단 문제가 나올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이 먼저 나옵니다. 간심비패신
노희사비궁 시남산 고감 계양우마돈. 자, 그리고 표리관계 오장육부 간담 비위 신방광 심소장 폐대장. 폐대장 해야 됩니다. 자, 간신비패신 뭡니까? 오장입니다. 노희사비공은 뭡니까? 자, 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노는 뭐예요? 우리 감정을 말합니다. 화나는 거죠. 노할 노하면 간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희는 뭐예요? 기쁠 희자죠. 너무 기뻐하면은 이번에는 심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는 생각사자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소화 잘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막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비장이 좋지 않습니다. 예? 위가 안 좋아진다면서 웬 비장한데 밑에 표리관계를 보시면 비와 위장이 표리관계입니다.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잠깐만 밖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창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잠시 정지해놓고 창문을 닫고 왔습니다. 자, 생각이 많으면 비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리고 슬퍼하면 폐가 좋지 않다. 나쁜 기운은 뭐라고 그래요? 폐로 들어온다 그러죠. 나쁜 기운은 폐로 들어와요. 울면서 나쁜 기운이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포감은 신장에 또 좋지 않다.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울 때는 소변을 찔끔찔끔 저리잖아요. 근데 신장에 공포가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리고 신암삼 고감은 뭡니까? 이거는 5가지 맛이잖아요. 이건 신라면, 매울 신입니다. 매운맛은 간에 좋지 않다. 함초 들어보셨죠? 해초인데 짜잖아요. 짠맛은 심장에 좋지 않다. 실산, 우리 산성이라고 하죠. 식초 이런 거. 실산. 신맛은 위장에 좋지 않은 거예요. 비장에 좋지 않다. 비장에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맛, 왜 위에서 우리 위산 막 올라오잖아요. 안 그래도 산성인데. 자, 그리고 쓸고, 쓴맛은 폐에 좋지 않고요. 달감, 단맛은 신장에 좋지 않다라고 우리 한방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양우마돈, 이건 오축 5가지 가축을 말하는데요. 닭개, 멍멍개 아닙니다. 닭개입니다. 오축에는 멍멍개는 안 들어갑니다. 닭이에요. 꼬꼬댁. 닭고기는 간에 좋아요. 양고기는요, 심장에 좋아요. 소고기는 우리 비장에 좋아요. 말고기는 폐에 좋아요. 돼지고기는 신장에 좋아요 하는 거예요. 자, 간신비패신 노희사비공 시남산 고감 계양우마돈. 자, 마지막으로 오장육부 간담. 간과 담낭. 원래 간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간의 하부에 간을 있죠.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뚝 떼가지고 딱 들어서 밑을 보면은 뭐가 달렸어요? 쓸개 달려있죠. 쓸개가 바로 담낭이죠. 둘이서 표리관계라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간이 안 좋아지면 담낭이 안 좋아지고, 담낭이 안 좋아지면 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위상한다라고 하죠. 우리 비장과 위장이 한방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각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비장이 안 좋은데 비장과 표리관계에는 위에도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위 표리관계다라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간은요, 얘가 오장에 들어가고요. 뒤에 담낭은 육부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비장이 오장에 들어가고요. 뒤에 있는 위가 육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 있죠. 신장하고 방광하고 이렇게 신장 이렇게 2개 있으면 둘이 만나가지고 방광에서 소변이 모이잖아요. 얘네들도 표리관계입니다. 신방광. 신장이 오장이고 방광이 육부입니다. 방광 속이 텅 비었잖아요. 심소장, 얘는 뜬금없어요. 심소장님 이렇게 외우세요. 심장하고 또 소장이 표리관계고, 폐대장님 이렇게 외우세요. 폐와 대장이 또 표리관계다 하는 겁니다. 노래로 그냥 이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노래를 하시면 이게 저절로 외워지고, 이렇게 외워놓으면 한 문제 공짜로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한 문제라도 포기하고 버리지 마시고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34번. 치과 진료 시 치과 치료 의자에 앉거나 내려올 때 포지션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치과 치료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치과 치료가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올라갈 때 앉은 자세 아닙니까? 바로 앉은 자세, 수직 자세, 바로 선 자세. 바로 섰다고 해서 의자가 이렇게 뚝 서 있겠어요? 아니고 뒤에 등받이를 바로 세운 자세 되겠죠. 수직,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서 딱 앉잖아요.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찡 눕혀주죠. 그리고 내릴 때도 올라갈 때도 이렇게 똑바로 의자가 똑바로 세워진 수직 자세에서 우리가 진료 의자에 앉거나 올라가거나 내려오게 되죠. 뭐 수평 자세나 뭐 변형 수평 자세는 우리가 치과 치료할 때 누워서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악 치료할 때는 변형 수평 자세, 뭐 반수평 자세라고 합니다. 그런 자세를 취해 준다. 자, 우리 기초 간호학계요 마지막 문제 35번. 입안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반사시켜 비쳐 보이게 하는 치과 기구 뭡니까? 거울이죠. 치경. 답은 1번이고요. 이제 요번에 책이 바뀌면서 이제 단어들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 이 거울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 거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탐침은 탐험하는 침이죠. 충치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사할 때 끝이 뾰족해 가지고 구부러져 있는 걸 탐침이라고 하죠. 막 찔러보죠. 여기까지 기초 간호학개요였습니다. 36번. 처리 비용이 가장 낮으며 공정이 간단하여 고형 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은? 답은 매립법이죠.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그냥 쓰레기를 갖다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쓰레기를 계속 갖다 묻죠. 우리 지하수가 오염되는 원인이기도 한 거죠. 37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을 하려고 한다. 손 씻기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답은 시범이죠. 손 씻는 거를 초등학생들한테 뭐 토론을 해요, 강의를 해요, 뭐 어디 손 씻는 걸 견학을 해요. 손 씻기 교육은 시범을 보여주고 따라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손 씻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손바닥 문지르고 손등 문지르고 깍지 끼고 문지르고 그리고 뭐 손가락도 사이사이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나하나 씻고 엄지손가락 씻고 돌리고 그리고 손톱을 손바닥에 막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문지르죠. 제가 뭐 이거 순서를 말했지만 사실 손 씻기 순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주면 애기들이 알아요. 초등학생들이 특히나. 그러니까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시범, 집단 교육 중에서 시범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시범은 보건교육 사업에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청중들이 모두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시범 내용은 최신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시범의 장점은 동기 유발이 용이하다는 것과 학습 목표 도달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자, 단점은요. 아무래도 다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인원의 제한이 있고 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준비물이 필요해요. 시범에 필요한 준비물. 그렇기 때문에 준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38번 문제. 대기오염의 하나로서 금속물이나 석조 건물을 부식시키고 농작물이나 산림에 큰 피해를 주며 호수나 하천 등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3번이죠. 산성비 되겠습니다. 자, 비가 산성이에요. 비가 산성인 거죠. 그러니까 산성이니까 석조 건물, 금속물 부식시키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생태계도 파괴를 시킵니다. 이제 비에 산화물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산화물이 비에 녹아져 있는 거죠. 우리 산성이라고 하면은
중성이 pH 7을 중성이라고 해요. 수치가. pH가 우리 산성도가 5.6 이하인 B를 산성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구 온난화는 뭐 온실 효과라고도 하죠. 우리 가스, 배기가스가 문제가 돼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킵니다. 지구가 점점 기온이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 오존층 파괴 역시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죠. 오존층이라고 해서 우리 지구 대기권을 보호해주는 층이 프레온가스 이렇게 오염물질 등으로 해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햇볕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자, 4번의 부영양화는 영양이 너무 과다한 거예요. 수질 오염의 한 형태죠. 그러니까 바다나 강에 플랑크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영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조 현상이 생기고 우리 생태계 수중 식물들, 동물들을 플랑크톤이 산소를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 동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수질 오염이고, 5번의 열섬 현상은 이제 도시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도시 온도가 다른 주위의 온도보다 높아지니까 이 공기가 순환하지 못하고 그 도시 안에 갇히게 되면서 도시 안에 오염 물질들이 그냥 도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공기 오염의 형태죠. 넘어갈게요. 39번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물었습니다. 답은 5번 폐기물 부담금이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이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에 답이 있거든요.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폐기물 부담금임을 찾을 수가 있죠. 자, 폐기물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장 있죠. 공장, 사업장 등에서 산업용 폐기물, 그게 폐기 용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뭘 소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땅에다가 그 공정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묻을 수도 있죠. 매립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예요. 그걸 폐기물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환경개선 부담금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차 가지고 계신 분들 경차일 때 경차가 그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세금같이 날라오죠. 환경개선 부담금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시고 있어요. 대신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죠.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차들은 또 환경 개선 부담금 부담을 안 하고 있고, 또 그런 친환경 차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주차비에서도 감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도로비도 면제되기도 하고, 면제까지는 아니고 할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2번에 환경 개선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치하는 거예요. 예치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이제 건축물 같은 거 지을 공사장 같은 데서 이제 환경 개선 예치금을 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또 그 예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탄소세 이런 것도 얘도 공장 같은 데서 내는 건데 이런 것들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제의 답이 있어요. 환경 개선 부담금하고 폐기물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자, 40번 광산 근처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먹고 중독이 되었답니다. 광산 근처에서. 자, 보행장에 골연화증을 일으켰을 때 의심되는 물질로 옳은 것은 딱 골연화증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앞에서도 여러 문제가 몇 번 나왔었죠. 이거는 외우셔야 되죠.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중금속은 뭐예요? 답은 2번 카드뮴이죠. 자, 그래서 제가 카드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카드를 이따이 써 제끼면 죄송합니다. 많이 쓰면 이따이 카드 여기 이따이 하면은 뭐가 빠져나간다? 칼슘이 빠져나간다 했잖아요. 카드를 많이 쓰면. 그래서 이따이 병이라고 합니다. 카드뮴 중독을
이따이 병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외우라 라고 했습니다. 카드뮴 이따이 병. 뭐가 나간다? 카드 이따이 하고 쓰면, 여기 이따이 하고 쓰면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골다공증, 골연화증,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골절도 잘 일어나고 요통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보행장애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납 하면은요, 납 중독 하면은요, 이제 납땜질하고 이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또 건전지, 배터리, 인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납 중독에 잘 걸리죠. 이제 치은염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추신경 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소는 사실 크게 문제에서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농약이나 살충제 재료가 되고요. 자, 아연도 크게 나오지 않고, 자, 성면 중독, 성면 폐증이라고 하죠. 성면이 폐에 쌓이는 거죠. 이건 호흡기 질환이에요.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그건 알아야죠. 수은 알아야 되죠. 수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수미, 그죠? 수미가 구구단을 잘 외워. 수미 구근단 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이게 뭐냐고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 수미가 우리 반에서 구구단 제일 잘 외워. 이렇게. 구는 구내염, 근육은 이제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서 운동장애가 올 수 있고, 소변에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은에 중독되면. 그래서 혈뇨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수미, 구근단 이렇게 외워서 구내염, 근육 이상, 그리고 신장에서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다. 41번. 혈액순환 등에는 좋으나 너무 과하면 백내장과 화상을 일으키는 광선은 화상이면 답은 적외선 되겠습니다. 자, 적외선은 우리 열선이라고도 하죠. 우리 햇볕에서 나오는 뜨거운 광선이죠. 자, 요 정도 우리 광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자외선 들어보셨죠? 우리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라고 하는데,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파장입니다. 자외선, 우리 보라자자잖아요.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하잖아요.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복사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자외선은 뭐 피부에 닿으면 안 좋은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장하고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광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죠. 이때 자외선이 꼭 필요한 거죠. 적혈구 생성에도 도움을 주고, 자,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컵 소독기 같은 거 보셨죠? 컵을 딱 넣어두고 뚜껑을 딱 닫았을 때 안에서 보라색 광선이 꽉 딱 켜지는 거 보셨죠? 그게 자외선 살균기라고 하잖아요. 자외선이 살균 효과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외선이 과하면 피부에 암을 발생시키고 발암을 시키고 또 기미가 생기는 원인이기도 한 거죠. 자, 다음은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은 열선이라고도 합니다. 붉을 적자죠. 얘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간 쪽 바깥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을 적자를 써서 적외선이고요. 온감, 열감을 느끼게 해주는 광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과하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직접 우리가 적외선을 쐈을 때 백내장을 일으킬 수가 있고, 햇볕에 오래 서 있어서 일사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또 파장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가시광선입니다. 자외선과 적외선 중간에 있는 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을 보면서 명암과 색깔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지금 사물을 보는 것이 가시광선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시광선이 이제 조도가 낮으면, 우리가 밝기가 너무 어두운 경우, 이렇게 너무 밝지 않고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어두운 상태에서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면 이제 눈에 안정피로가 온다고 해요. 안정피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조도가 낮을 경우에. 그리고 안구 진탕증이 올 수 있죠. 조도가 낮은 경우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 이제 눈 동공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양쪽이 서로 다르게 돌아가는 걸 안구 진탕증이라고 하죠.
다음은 방사선 있습니다. 방사선은 태양광선은 아니고, 방사선은 우리가 핵을 다루잖아요. 핵 원자력이라고 하죠.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말이 많은데, 정부가 바뀌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앤다 했다가 또 만든다고 했다가 막 환경단체에서도 말이 많잖아요. 이 방사선 때문이죠. 우리가 어느 저기 일본에서도 방사선이 유출됐다고 하잖아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뭐 폭발을 하거나 했을 때 뭐 그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던 사람들은 죽거나, 또 살았어도 대를 걸러서 기형을 유발하거나, 또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 장애가 오거나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이 방사선인데, 또 이 핵이라는 것이 정말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여되는 비용보다 충분한 양의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이 방사선만 관리를 잘하면 또 환경에도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방사선 치료하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우리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 방사선 촬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광선에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저 광선은요, 이거는 미세 수술할 때 쓰이는 광선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포인트 같은 거 줄 때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걸로 딱 쐈을 때 빛이 퍼짐이 없이 일자로 쭉 나가는 광선 있죠. 붉은색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색깔은 다양한데 빛이 퍼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그래서 이게 광선이 너무 강하면 무기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미세 수술을 하면서 이게 이 광선으로 조직도 자를 수 있는데, 또 출혈도 없이 수술도 가능하고, 또 통증과 흉터도 아주 적게 수술이 가능한 광선이 레이저 광선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인공정화법인 침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자연정화법, 인공정화법 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조금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전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먼저 우리가 뭔가 침전된다 하는 것은 뭔가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보유물이나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침전법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자연정화는 뭐냐면 자정작용을 말하는 거죠. 물이 스스로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떤 자정작용이 어떤 환경에서 더 잘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하천의 흐름이 빠른 곳에서, 물살이 빠르다고 하죠. 빠른 곳에서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고, 또 물이 양이 많은 곳에서 희석되겠죠. 그러니까 또 자정작용이 잘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또 폭포를 만들어주죠. 그런 낙차를 이용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물살이 빨라지면서 그런 낙차를 이용한 또 자연적으로 정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인공정화법에는 화학제를 사용을 하죠. 염소 소독이라고 해서 우리 수돗물에 어느 정도 염소가 녹아져 있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염소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 고유의 향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맛이 있어요. 수돗물 맛 난다 하잖아요. 그게 염소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끓이면 날아가고. 그게 2번이죠. 소독력이 강한 염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인공정화법 중에서 화학제를 사용한 방법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가열시켜가지고 정화시키는 방법은 이것도 인공정화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자외선 소독법도 마찬가지고 인공정화법에 해당을 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밑에는 굵은 돌 두고 위에는 모래를 이용해서 위에서 물을 붓게 되면 그 여과가 되겠죠. 거기에 걸러지게 되겠죠. 이건 자연정화법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되겠죠. 여과법 되겠습니다. 5번의 설명은. 43번 문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있다. 이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의료와 주거를 함께 같이 제공하는 곳으로서 답은 2번 되는 거죠.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죠. 자, 요거 정도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다 하는 거고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의료는 제공하지 않고요. 주거만 제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로원이 있고, 자, 양로원, 우리 집이 없는 무료 양로원이 많죠. 집이 없는 노인들에게 이제 공동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 자, 가정이에요. 가정집을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몇 분 모아서 같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유료가 많죠. 노인들 시설을 모아놓고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주택을 조성해서 유료로 분양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거 환경만 제공한다, 살 집만 제공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양로원,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자,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의료가 같이 추가로 붙어요.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자, 요양원이죠. 노인 요양시설에는요, 우리 의사는 상주하고 있지 않지만 촉탁의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방문을 해서 노인들 건강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또 고용이 되어서 의료적인 지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요양원이죠.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냥 노인 공동생활가정 하면은 주거 복지시설이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면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외워야죠. 자,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들이 시간이 많아요.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지회관, 경로당, 노인시설이, 노인교실이 해당합니다. 노인 노래교실도 있고 기타 교실도 있고. 자,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재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죠. 방문 요양 서비스 받죠. 방문 목욕 서비스 받죠. 그리고 주 야간 서비스,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듯이 노인들이 주간에만 또는 야간에만 우리 보호자들이 일하는 시간 동안은 그 시설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주야간 서비스가 있고 또 단기 보호 서비스. 우리 보호자분이 뭐 출장을 가게 된다 하면은 단기적으로 또 시설에 몇 개 길지 않게 모실 수가 있죠. 그건 단기 보호 서비스로 재가 보인 노인 복지 시설에 해당합니다. 자, 4번하고 헷갈렸을 건데요. 노인 병원 시설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해가지고 요 정도는 조금 외워두기로 합시다. 44번 보건교육의 방법 중 집단 보건교육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집단 보건교육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의가 있겠죠. 자, 장점은 뭡니까? 2번 적은 비용을 사용해서 많은 인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론 수업을 다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들었죠. 그것이 바로 강의고요. 집단 보건 교육에 해당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개인적인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집단 보건 교육 강의의 단점인 거죠. 1번은. 3번 같은 경우 교육자와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이 앞자리에 앉으면 가능하죠. 근데 저 뒷부분에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상호작용이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상담자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거는 상담에 대한 설명이죠. 상담자라고 나왔네요. 5번 대상자의 감정 변화를 세밀히 관찰할 수가 없죠. 일일이 다 관찰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는 거죠. 45번 통조림, 소시지 등이 원인 식품으로 신경계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치명률이 높은 식중독은
답은 1번이죠. 보툴리누스균 식중독,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통조림 소시지 하면은요,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럼 우리 독소형 식중독 3가지밖에 없으니까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독소형에는 보툴리누스 식중독, 포도상구균 식중독, 웰치균 식중독, 유명한 암기법이 있죠. 보라색, 포도맛, 웰치스는 독하죠. 자, 보툴리누스, 보라색, 보툴리누스균 식중독, 통조림, 소시지,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독소형이에요. 통조림, 소시지 그냥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혐기성 식중독이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 한 거죠. 자, 그리고 포도맛은 포도상구균 식중독이죠.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우리 유통기간 지난 케이크라고 책에 나오죠. 그리고 유제품, 유통기간 지난 아이스크림으로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잠복기간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가장 짧은 거죠. 케이크 먹고 한 2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막 복통이 생겨. 갑자기 구역 증상, 구토를 하고 그러면 뭐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에 감염된 걸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은 웰치균 식중독 되는 거죠. 보통 가공육, 식육 가공식품 있죠. 어패류도 가공해서 파는 거 또는 뭐 가공해서 뭐 오리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우리 그 고기를 가공해가지고 밀봉팩에 넣어서 파는 거, 그런 거 어패류 조리식품에 많이 들었다 하는 거죠. 근데 웰치균은 구체적으로 뭘 묻는 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라든지 식품의 청결 관리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독소형 식중독 3가지 반드시 알아놓으시고요. 자, 우리 감염형은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감염형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살모넬라균은요, 저온 살균으로도 또 살균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육류를 섭취했을 때, 육류를 잘못 보관했을 때 살모넬라균 충분히 익혀서 먹지 않으면 우리 살모넬라균에 중독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24시간이 잠복기다 라고 하는 것도 살모넬라균 식중독 특징으로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4번에 장염 비브리오균. 자, 우리 장염 비브리오균 하면은 어패류, 생선회 요 2개 따라 나와야 되죠. 장염 비브리오균, 어패류, 생선회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구균 또는 장알균이라고 하죠. 장알균 식중독은 장내 세균에 의한 식중독 되겠습니다.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이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음식에 감염이 된 거예요. 얘도 뭐 소시지, 뭐 치즈, 뭐 이런 것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46번 다수가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환기가 불량할 때 불쾌감, 두통, 권태 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답은 이산화탄소죠. 군집독 되겠습니다. 군집독. 근데 사람이 한 공간에 밀집된 공간에 많이 있으면 우리 날숨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리고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산소도 또 부족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증가하면서 우리 불쾌감, 두통, 권태, 머리도 아프고 나른해지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하는 것은 군집독입니다. 환기가 중요하죠. 자, 47번 보건교육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답은 2번입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 자, 보건교육의 목적은, 이런 목적 같은 것은 책에 그대로 명시가 있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자, 1번에 왜 질병을 예방하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맞죠? 질병 예방도 맞죠? 자, 3번에 건강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기 위한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맞죠. 개인의 건강 유지 증진도 맞아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보건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최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묻는다면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자, 이거를 눈에 많이 익혀둬야죠. 보건교육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건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목적이 뭐냐 물으면 우리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가장 상위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보건교육의 목적, 이 자체, 이 문장 자체를 눈에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48번 22세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금년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년교육 후 대상자에게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다 맞췄어요. 매번 문제 풀 때마다 매 기수마다 거의 한 명 아니면은 거의 다 맞추는 문제라서. 자, 금년 교육 한 다음에 왜 우리 확인을 합니까? 금년 했는지 안 했는지, 담배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아니면 인식이, 금년에 대한 흡연에 대한 인식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태도가 변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거잖아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뭐 체중의 변화, 뭐 재교육 내용 파악, 타인과의 관계, 학습 영향 요인 조사보다도 우리 금년 교육은 뭔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왜 담배를 왜 끊어야 하는지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은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행동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2번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직업병은 급성인 경우와 만성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직업병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자, 직업병이 급성인 경우는 뭐 일하다가 갑자기 직업병이 생긴 거예요. 만성인 경우는 뭐냐면 지금은 일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뭐 석탄 공장에서 일했는데 나중에 노후에 폐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게 만성으로 간 거죠. 자, 근데 직업병에 대한 정의를 묻는 거네요. 답은 2번이죠.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정의 질병을 말한다. 이것이 직업병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 정의,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제 눈에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직업병의 정의는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정의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검진 시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이죠. 자, 1번 같은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특수검진 하잖아요.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도 가능합니다. 3번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말한다. 아니죠. 산업장에서 발생했다고 다 직업병은 아니죠. 산업장에서 뭐 당뇨 고혈압이 발생했는데 이건 개인 습관 때문인 확률이 훨씬 높죠. 산업장에서 일하다가 당뇨 고혈압 걸렸는데 그게 직업병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4번에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업병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생산직 근로자뿐 아니고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DDT 증후군 같은 거 있죠. 컴퓨터 오래 보고 키보드 이렇게 사용할 때 뭐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팔이라든지 목이라든지 뭐 어깨, 또 뭐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 심하면 운동 마비까지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자, 5번에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말한다. 아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보건교육 대상자와 상담할 때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태도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잘 청취해준다 입니다. 자, 뭔가 상담을 하는 것은 1대1로 얘기를 들어준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나에게 어떤 뭐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죠. 털어놓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신뢰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상자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고 분위기는 좀 안락하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해결 방안을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자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들어주고 거기에 따른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일정한 계획 안에서 수행한다도 아니죠. 계획은 물론 필요합니다. 상담의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언제 계획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계획 안에서만 수행해라 하는 것은 또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비판하거나 뭔가 훈계하거나 대상자를 지시를 한다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나의 간호조무사의 말과 태도가 일치하는 태도를 좀 보여야 되겠고요. 대상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매일매일
감사한 댓글들을 받고 있는데 다음 영상을 기다린다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강의도 현강도 많고 아이들이 방학도 했고 제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하루에 몇 문제씩 뭐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업로드 못하고 있는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제가 부지런 떨어서 다음 영상 더 빠른 시일 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